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시그마 자격인증 대비를 위한 6시그마 그린벨트 온라인 과정의 두 번째 시간인 제2장 정의 디파인 단계 과정입니다. 정의 단계는 6시그마 DMARC의 첫 단계로서 과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과제를 다시 한번 정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그 문제를 도출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 보시는 것처럼 이번 장에서는 정의, 디파인 단계의 개요 부분, 그래서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인 과제 선정, 그리고 과제 정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의, 디파인 단계의 개요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 디파인 단계는 6시그마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활동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식스시그마 자격인증위원회에서는 6시그마 DMARC 단계 세부 스텝을 총 13스텝으로 구성했고요. 그 중에서 디파인 정의 단계는 총 2개 스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과제 선정,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과제 정의로 이렇게 이루어지겠고요. 과제 선정 단계는 그 과제에 선정된 과정과 당위성을 기술하고 프로젝트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은 해당 프로젝트로에 전개된 과정을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환경 및 기회를 분석하고 VOC를 도출한 후에 CTQ 우선순위화한 후, 그 다음에 그 전략과제와 연결성을 평가하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KJ법, 파레토 차트, CTQ 세부 전개, 상위 프로세스 맵 이런 주요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산출물로는 프로젝트 선정 배경 기술서나 프로젝트의 VOC, CTQ 목록, 그리고 사업기회 분석표나 프로젝트 목록 등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과제 정의 단계는 과제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 배경, 문제 기술, 현수준 및 목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과제 선정, 효과를 산정하고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한 후에 추진 일정과 팀을 선정하는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아웃풋 산출물은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프로젝트의 성공 요건을 보면 일단 이걸 저희가 그 개론 단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올바른 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스시그마 벨트 중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주로 챔피언과 마스터 블랙 벨트들이었는데, 이러한 챔피언에 의해서 올바른 과제가 선정되고 나면 유능한 인재, 바로 블랙 벨트나 그린 벨트 그 벨트 인증을 받은 분들이겠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로 팀을 구성해서 올바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의 성공 요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구체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6시그마 개론 단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6시그마는 바로 실제 문제를 통계적 문제로 변환시킨 후에 통계적 문제를 다시 통계적 해결안으로 분석한 후 해결안에 대해서 실제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뭐 CH의 평탄도 불량률이 18%에 달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프로젝트의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공정 능력 분석을 통해서 뭐 결과의 평탄도 데이터를 뭐 정규성이 있다 없다 아니면 정규화된 이런 데이터를 그 시그마 값을 산출해서 우리의 현수준을 파악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통계적 문제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해결안은 뭐 실험계획법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평탄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X인자를 찾고 그 X인자를 개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반영하는 건 뭐 그 조립 JIG를 교체해서 부품을 단순화했다. 아니면 사출 냉각 조적을 최적화시키고 현장에 그 SPC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해결안을 실제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이게 바로 식스시그마에서 문제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CTQ를 올바르게 도출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개선 대상을 보면 고객의 요구를 잘못 이해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의 요구
CTQ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건 바로 규격, 고객의 기대 수준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그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 대상으로서 가장 많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부품, 바로 불량을 얘기하겠고요. 잘못된 마케팅이나 높은 비용, 경쟁에서 뒤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바로 개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선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기업이 어떠한 그 문제를 문제를 도출하고 그것을 프로젝트화하는 건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비전, 전략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목표, 아니면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비전 또는 전략이 되겠고요. 이러한 비전, 전략하고 연계돼서 각각의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그런 것들이 개선 기회로 발견돼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을 정확히 평가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고객이 누구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객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타겟 고객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러한 타겟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 중에서 고객의 전체 80%가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이런 핵심 고객들을 찾거나 아니면 뭐 지리적인 문제 아니면 거래 규모 기타 여러 원인들이나 요소들을 통해서 고객을 세분화해서 우리 이번 프로젝트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선정하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집한 후에 그러한 니즈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CTQ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세분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파인 단계에 대한 그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디파인 단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현재 선정된 프로젝트에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의 핵심 특성치인 CTQ를 도출하는 것이 디파인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파인 단계의 첫 번째 스텝인 과제 선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제 선정은 과제 경영 목표와 연계된 CTQ를 도출하고 우선순위화해서 6시그마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발굴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CTQ를 발굴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지금 현재 고객의 여러 불만 사항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화음이 좋지 않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무게가 너무 무겁다, 디자인이 뭐 너무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여러 고객들의 불만들이 있는데 그러한 고객의 불만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지금 현재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CTQ 발굴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고객의 여러 니즈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가 핸드폰의 가격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CTQ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CTQ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CTQ가 지금 현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주고 있고 그 CTQ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바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발굴 프로세스를 보시면 일단 CTQ를 발굴해서 선정한 후에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이 CTQ에도 세부 전개를 통해서 세부 CTQ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CTQ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나중에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CTQ를 선정하는 게 바로 과제 발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제 발굴 프로세스에서 바로 비과외를 먼저 발굴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의 경영 목표하고 연계된 여러 항목들을 평가해서 기업 비전 전략과 연계된 그러한 CTQ가 도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기업의 비전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CTQ를 우리가 빅 Y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목표는 뭐 COPQ에 대한 감축이나 경영 목표하고 연계된 여러 CTQ들을 우리가 빅 Y라고 하고요. 이 빅 Y를 레벨별로 세부 전개하면서 스몰 y, 바로 CTQ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전체의 어떠한 경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빅 Y가 선정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빅 Y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생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고요. 뭐 구매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무 간접 부분, 뭐 영업 부분 또는 뭐 R&D 부분, 각각의 부분마다 어떠한 이 빅 Y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레벨별로 CTQ를 선정할 수 있겠고요. 또 생산 단위에서는 또 생산 뭐 1팀, 2팀, 3팀, 4팀, 또 생산팀 밑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CTQ들을 세부 레벨별로 도출하고 선정하면서 각각의 하위 단위의 CTQ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 목표와 연계된 빅 Y가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CTQ를 세부 전개해서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 Y 발굴 프로세스 다시 한번 보면 프로세스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일단 취약 분야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경영 목표와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 평가한 후에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지, 또 분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영 계획에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의한 문제 기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풋이 되겠고, 요기에 따른 뭐 기회 발견, 성과 분석 평가, 세부 전개 작성,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빅 Y를 발굴하고 발굴된 빅 Y를 세부 전개시켜서 레벨별로 하위 CTQ를 전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TQ 전개를 보시면 일단 CTQ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 고객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의 치명적인 제품의 특성치 또는 서비스 및 업무 프로세스의 특성을 말하는 게 바로 CTQ입니다. 그러니까 CTQ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빅 Y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부 단위 아니면 팀 단위, 부서 단위별로 그 CTQ를 세부 전개해서 이렇게 많은 CTQ를 선정 또는 도출 또는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CTQ 전개 또는 CTQ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잠재 CTQY 도출 전개를 보면 위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부장에 어떠한 CTQ가 있겠고요. 이 사업부장 밑에 있는 하위 레벨에 팀 단위 CTQ가 도출이 되고 또 팀 단위 밑에 그룹장 단위 CTQ가 도출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CTQ 트리를 통해서 CTQ를 세부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CTQ를 이제 세부 전개한 후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절차 중에 뭐 아까 그 개론 단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COPQ를 평가하면서 뭐 선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CTQ의 모순이나 상관관계들을 통해서도 CTQ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핸드폰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 가격하고 기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CTQ가 만약에 선정됐다라고 하면 도출됐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CTQ를 우선순위화 해주기 위해서 뭐 CTQ의 모순관계나 상관관계도 확인해야 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기능이 좋은 그런 핸드폰을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핸드폰의 가격을 낮추면 고객에 대한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겠지만 핸드폰 가격이 낮아지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럼 반대로 고객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고객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능을 높이면 그만큼 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또 높아지겠죠. 이러한 어떤 하나의 CTQ가 향상되면 반대로 대응되는 CTQ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CTQ 모순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서 CTQ 선정하는데 어떤 항목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기회 분석 등을 통해서도 그 CTQ 도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성장 기회를 발견하고 우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요소들을 다 평가한 후에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부합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CTQ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론들이 있는데 3C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3C에서 이 C는 고객, 경쟁사, 자사를 통해서 일단 현재 고객에 대한 뭐 시장 규모, 고객들의 세부나 주요 고객의 구성 요소들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선진 기업의 성공 요소가 뭔지, 그 다음에 최근 동향이나 비즈니스 시스템상의 어떠한 강점과 약점 등을 서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자사가 갖고 있는 뭐 주요 부품이나 매출, 이익률, 그 다음에 어떠한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한 강점, 약점 등을 평가해서 우리가 3C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합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도 비즈니스 기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합 분석은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러니까 내부 환경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그 시장에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이렇게 네 가지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점이 되면서 기회가 되는 것, 그리고 약점이 되면서 기회가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다음에 또 강점이지만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 약점이지만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떤 요소들을 팀원들이 토의를 통해서 찾아내면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기회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기회 분석에서 우선적으로 택할 부분들은 강점이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향후에 가장 밑단으로 갈 부분들은 위협이면서 약점인 부분들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 기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 분석의 이러한 그 실제 사례를 보면 일단 강점 활용 기회 극대화라고 해서 신규 카드 사업의 육성이나 그 다음에 특수 입안 제품의 사업화, 해외 시장 확대 전략, 품질 고급화, 그 다음에 산업체계 개편 대비,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회가 되면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위협에서 강점이 되는 부분,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젝트 팀원들이 함께 도출해내면서 비즈니스 기회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합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은 내부 역량하고 시장 매력도를 통해서 각각의 어떠한 그 요소들 아니면 제품들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선순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 역량도 크고 시장에 대한 매력도도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아니면 요소들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프로젝트화해서 진행하는데 선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부 역량이 커지고 시장 매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비즈니스 기회 분석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이런 포트폴리오 분석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3C 분석, 그 다음에 수합 분석, 그 다음에 이런 포트폴리오 분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데이터를 근거로 같이 분석을 하면 더 좋겠지만 어떤 데이터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의 경험이나 현재 어떠한 그 상황들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 분석을 통해서 현재 우리 프로세스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도출되고 그거를 프로젝트화해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로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비즈니스 기회 분석을 통해서 일련의 어떠한 그 문제나 상황들을 파악한 후에 실질적으로 VOC를 수집해서 CTQ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그 CTQ 도출 과정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KJ법입니다. 그 KJ법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KJ법을 운영하는 절차를 같이 한번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토론 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 분석이 있으니까 이 기회 분석에 따른 문제점들을 도출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토론 주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상 기법,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그 개선 단계에서 배울 뭐 스탬퍼나 여러 가지 하여튼 아이디어 도출 방법을 통해서 의견들을 냅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인터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 VOC를 수집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견들을 수집한 후에 각각의 의견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하나의 의견들을 하나의 카드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기록하고 나면 유사성이 높은 그룹끼리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중, 개로 가면서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묶고 또 묶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겪는데요. 원칙은 하나의 그룹에 5매 이상의 카드가 포함되지 않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룹을 하다 보면 어떠한 하나의 카드가 어떠한 그룹에 속하기 애매모호한 그런 카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각각의 개별 카드는 그 빼놓고요. 그러고서 이제 각각의 카드를 카드별로 그룹별로 재배열 해가지고 이러한 그룹을 대상으로 유의 과정을 계속 반복을 몇 번 하고 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어떠한 구체화된 그 의견으로 나중에 종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우리가 CTQ로 도출해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6시그마 개론 시간에 CTQ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VOC를 수집하고 이 각각의 VOC들을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인 CCR로 평가한 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CTQ라고 도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각각의 아이디어들, 하나의 카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VOC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을 지어주는 게 CCR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그룹의 형태를 띄어서 그 그룹의 이름을 정해주면 그게 바로 CTQ가 도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CTQ를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KJ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여러 CTQ가 도출되고 나면 이러한 CTQ들을 도출된 CTQ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뭐 파레토 차트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는데 일단 파레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 차트는 그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현재 우리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은 발표된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에 관한 법칙인데 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파레토가 이탈리아의 전체 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본 겁니다. 그래서 평가해 봤더니 국가 전체의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20%밖에 되지 않더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낸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 파레토 법칙을 만들게 됐고요. 이러한 파레토 법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파레토 차트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차트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각각의 그런 요소들에서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점유율을 정하고 그 점유율을 누적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뭐 이런 그 CTQ가 도출됐는데 이러한 각각의 CTQ들을 뭐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각각의 의견을 물어서 영향도를 평가했더니 뭐 전체 100명 중에 뭐 여기는 뭐 50명, 여기가 뭐 30명, 그 다음에 20명, 뭐 10명, 뭐 이런 식의 10명은 똑같죠. 뭐 15명, 5명 이런 식의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면 전체 그럼 50%가 되겠고 여기는 30%, 여기는 15%, 여기는 5%가 되겠죠. 근데 누적으로 보면 여기는 80%, 여기 가면 95%, 전체 100%가 되겠죠. 자, 그러면 파레토 법칙은 80대 20 법칙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전체 비율이 80% 이상 정도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여러 도출된 CTQ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A와 B를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의 CTQ로 선정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파레토 차트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파레토 차트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면 한국 상사는 제품 출하 직전 검사대에서 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발생된 결함을 카운터해서 주별로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결함에 대한 파레토 차트를 작성하고 해석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디펙트의 원인들을 쭉 적은 거고요. 그 디펙트 원인들에 대한 그 빈도, 그 다음에 각 주별로 1주부터 4주까지 월별로 해서 주별로 해서 각 디펙트에 대한 그 수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니 탭을 통해서 같이 그 파레토 차트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미니 탭은 미니탭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센터에 가서 데모 버전을 뭐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혼자 미니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미니탭을 열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게 미니탭이고요. 우리가 측정 단계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미니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워크시트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수집해서 쳐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파레토 차트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분들 그 6시그마 뽀개기 카페에 보시면 저희가 6시그마 실무완성 예제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이 있고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서 워크시트 열기에 들어가시면요. 저는 지금 현재 예제 파일을 바탕화면에 여기 동영상 강좌에 6시그마 실무완성 예제 파일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그 컴퓨터에 다운을 그 뽀개기에서 받으시고요. 자, 그 중에서 문제를 보시면 여러 파일 중에 예제 2-1 파레토 차트라는 실습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기를 누르시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 표와 같은 이러한 그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파레토 차트를 같이 한번 그려보면 통계 분석에 들어가시면요. 여러 메뉴들 중에서 품질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품질 도구에 보시면 두 번째 파레토 차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파레토 차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그러면 이렇게 파레토 차트라는 그 윈도우 창이 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점 자료, 그 다음에 기준 변수라고 해서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표 형식의 결점 자료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표 형식의 결점 자료를 선택한 후에 레이블에다가 마우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 디펙트 요소와 프리퀀시가 나오겠죠. 디펙트를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빈도는 이 프리퀀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각각의 변수를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레토 차트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하고 같은데요.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먼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무게에 대한 부분은 전체 431개의 카운트가 됐고요. 배분율은 44.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의 어떠한 그 내용을 보면 전체 293개고 전체는 30%. 자, 근데 이 두 개의 누적 퍼센트로 보면 한 74.2%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대한 부분까지 보면 87%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보면 요 선이 쭉 보시면 한 74.2% 정도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87.7%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대 20 법칙에 의해서 분석자가 두 번째 요소까지 우리가 문제점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까지 갖고 갈 것인지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전체 문제 중에서 전체 문제점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쉽게 우리의 어떠한 그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CTQ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파레토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이 미니탭 실행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중에 혼자 학습을 한번 더 해보시면 효과적일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프로세스 맵 SRPOC 우리가 사이폭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그 프로세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POC, SIPOC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자, 그 다음에 공급자가 제공하는 입력물,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고객이 받게 되는 결과물, 그리고 고객 이렇게 정의해 주는데 작성 순서는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가장 먼저 적고요. 고객이 받게 되는 결과물, 그리고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한 5에서 7개의 5에서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의 굵직굵직한 대표 스텝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고객에게 줘야 될 입력물이 뭔지, 그리고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의해주는 사이폭을 그려서 CTQ를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일단 기술해주는 게 상위 프로세스 맵입니다. 그래서 상위 프로세스 맵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시면 일단 고객을 가장 먼저 그 작성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요즘에 그 많은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업무를 세분화시키면서 아웃소싱을 주는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 계약직에 대한 문제가 좀 크게 그 이슈화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 사원보다는 계약직을 쓰고 그 계약직을 쓰게 되면서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사평가에서도 그 관여를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의 그 사이폭을 그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을 보면 그 아웃소싱을 의뢰한 회사의 뭐 CEO나 부서장, 사원들이 바로 고객이 되겠죠. 그다음에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협력업체 관리자들도 고객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 고객이고 이 사람들은 내부 고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이 받게 될 결과물을 보면 공정 가동을 통한 제품을 일단 생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웃소싱 업체에 들어온 계약직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도급비를 지급하게 될 거고 정규 사원 대비해서 인건비가 절감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의 안전사고나 노사 문제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겠죠. 왜냐하면 공급업체인 협력업체가 이런 부분들을 다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절감되는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그려주는데 한 5에서 7개 정도의 그 대표 스텝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측정 단계에 넘어가면 프로세스 매핑이라는 걸로 이 세부 스텝, 전체 스텝에 대한 세부 스텝으로 다시 프로세스를 매핑하긴 하지만 사이폭에서는 5에서 한 7스텝 정도 대표 스텝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이 인력 수급 요청을 협력업체한테 하겠죠. 그리고 나면 협력업체에서는 채용 공고 및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채용 면접하고 심사한 후에 그 사람을 채용하고 업무에 투입한 다음에 근무 관리하고 퇴사하는 이런 굵직한 대표 스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세부 스텝들이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저 단계에서 프로세스 맵을 그릴 때 다시 한번 작성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사이폭에서는 대표 프로세스를 스텝별로 한 5에서 7스텝 정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공급자가 고객한테 줘야 될 입력물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 건강검진, 뭐 작업 지시서, 복리 후생, 교육, 인건비, 인사제도 및 규정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겠죠. 그 후에 이제 공급자가 누군지를 정의해주는 사이폭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위 프로세스 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정의해주는 그런 방법론이 바로 상위 프로세스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제 선정 단계가 이제 마치게 되겠고요. 그래서 과제 선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CTQ를 이제 선정하고 나면 우리가 과제 정의 단계로 넘어가서 그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정의란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고 기대 효과를 구체화하는 게 바로 과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 선정 및 일정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팀원들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정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정 계획을 보시면 그 각각의 DMAIC 단계별로 보통 블랙벨트 프로젝트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디파인 단계를 진행하겠고 그
그다음에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저 단계를 진행할 거고 이런 식으로 DMS 프로젝트의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일정 수립 단계에서 보시면 톨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톨게이트는 이 전체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챔피언에게 각각의 단계가 끝날 때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의 중간 보고 형태 또는 보고 형태로 이렇게 톨게이트 리뷰라고 해서 챔피언에게 보고하는 단계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비즈니스 케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우리가 어떠한 원인 때문에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추진 배경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기술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금 현재 기업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디까지 목표 전개해서 개선을 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목표를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제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프로세스를 우리가 개선 계획으로 잡고선 식스시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과제 범위를 작성한 후에요. 그 다음에 추진 일정을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디파인 언제부터 언제, 매전 언제부터 언제 이런 식으로 일정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챔피언은 누구고, 프로세스 오너는 누구이며, 팀 리더는 블랙벨트 누구누구, 팀 원은 뭐 그린벨트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6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기업마다 아니면 식스시그마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마다 양식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이러한 6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과제 정의 단계에서 이러한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챔피언에게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 단계로 넘어가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디파인 단계, 정의 단계에 대한 과정을 모두 마쳤고요. 식스시그마 개론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뽀개기 게시판이나 아니면 인증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